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 4시가 됐습니다. 예. 일단 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한국기술개발협회 선임 전문위원 마관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고요. 오늘은 좀 평소와 다른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뭐 사실 뭐 창업 기업들이나 제가 이제 기업들 지도하면서는 이제 이런 부분 강의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지도를 해주긴 해요. 근데 우리 전문위원님들 대상으로 해서는 사실은 뭐 이거는 처음 하는 거긴 합니다만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안내해드리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물론 뭐 저보다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제 기업들을 챙길 때 이런 부분을 짚어주면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좋아도 한다라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예. 어, 우리 뭐, 강의 시간 됐으니까, 늘 하던 잡담 한번 해야죠. 그쵸? 예. 요즘에 나 얼마 전에 아세요? 제가 요즘 평택이나 천안 쪽에 자주 가 있는데, 그, 눈이 펑펑 왔었어요? 어저께 아침인 것 같아. 예, 어저께 아침, 맞죠? 어저께 목요일이었죠. 그쵸? 목요일 아침 맞네요. 어저께 아침이었는데, 눈이 펑펑펑펑 오더라고요. 서울 오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 멀쩡하게 길도 말라있고, 뭐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비만 좀 왔다 그러더라고요, 오전에. 날씨가 참,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참 변화무쌍해요. 그렇죠. 이 블랙아이스, 이제 운전을 하다가 보니까, 저도 이제 눈이 펑펑 오는 길을 이제 그것들을 이제 운전해서 올라왔죠. 서울 쪽으로 일을 보러 미팅이 있어서 올라왔는데,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 길이 참 미끄럽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블랙아이스도 좀 위험하죠. 얼마 전에는 굉장히 큰 사고도 났었죠. 블랙아이스 추정컨대 블랙아이스에 차가 미끄러져서 몇 중 추돌이 일어나면서 아마 사망자도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있었죠. 예, 운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계절엔 특히 조심해야 돼요. 저도 운전 경력이 지금 27년, 8년 차예요. 거의 30년 다 돼가네요. 그쵸? 27, 8년째 운전을 저 면허증 따자마자 운전했습니다.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운전하면 저도 이제 자신 있다. 근데 제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요. 예, 다들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사실 가장 좋은 운전 습관은 방어 운전이더라고요. 확실히. 그건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방이나 전후좌우에서 어떤 사고의 요소가 보이는 곳에 대해서는 미리 대처를 하는 게 속도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크락션 위에 손을 올려서 미리 신호를 줄 준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애초에 피해 간다든가 그런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에 한번 이 빙판길에 미끄러진 적이 한번 사고는 아니었고 그냥 학교 안에서 전 대학 다닐 때 차 끌고 다녔습니다. 예. 학교 안에서 강의 들으러 갔다가 이제 그늘진 곳에 눈이 좀 많이 왔어요. 그때 그늘진 곳에 얼음이 얼려 있는 거를 내가 이제 미처 발견을 못하고 그냥 정상적으로 차를 운행하다가 차가 핑 돈 적이 있었는데 아찔해요. 사실 그 순간만큼은 이 통제가 안 돼요. 진짜로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차가 돌기 시작하거나 그러면 통제 불가능합니다. 예. 특히 얼음판에는 더 그러겠죠. 마찰이 없다 보니까 차가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 힘이 쏠리는 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죠. 그러니까 특히들 이 겨울에 운전 조심하시고 요즘에 특히나 이제 블랙아이스에 대한 그런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도 많고 방송에서도 언론에서도 그런 거 많이 다루죠. 사고 조심하시라고. 우리 위원님들 아마 멀리 다니시는 분들 많을 테고 기업들 방문해서 지도 잘 하시려고 차 끌고 뭐 운전도 많이 하실 텐데 가는 길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왜 이런 말 하냐고요? 연말이니까 덕담 한번 했어요. 예. 별 뜻은 없습니다. 연말이니까 덕담 좋은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얘기 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좀 해주세요. 예, 뭐 유튜브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예, 어쨌든 올해의 제가 마지막 강의입니다. 2019년도의 마지막 강의고요. 지금 거의 만 3년차, 17, 18, 19죠. 거의 만 3년차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2017년도 2월 달부터인가 강의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거의 만 3년차 강의를 하고 있고, 재밌는 강의도 있었고, 힘든 강의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주로 강의는 그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기술 트렌드가 어떻게 변해 가고 있는지 우리 기업들은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술 개발이나 향후 제품 개발에 힘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물론 제가 아주 잘 알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을 보고 공부를 좀 하고 여러분들께 내용을 전달해 드린 거예요. 어, 양이 만만치가 않아요. 보통 그 테마 하나에 400에서 500페이지가량 합니다. 그런 게 뭐 수십 개의 테마가 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시고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고요. 내가 관리하고 있는 멘티 기업에 속한 기술 분류, 테마와 기술 분류를 한번 보시면은 그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고요. 시장 정보도 들어가 있고 참 좋은 정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거와는 뭐 좀 다르죠.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거의 모든 테마를 다 달아서 강의를 했어요. 3년 동안. 그래서 사실 그 동일한 테마로는 강의할 게 더 이상 없어서 제가 이제 좀 실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기업 방문해서 기업을 지도할 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전달을 해보자. 저도 3년 동안 이것저것 많이 겪었겠죠. 그쵸? 그래서 그 겪은 일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기업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들, 그리고 대답해주면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들어주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강의니까 많이 많이들 참석해 주세요. 특히 저기 우리 오셨지만은 우리 저기 용명문 성함이 멋지세요. 명문이시네요. 용명문 정문위원님 강의할 때 오세요. 재밌는 거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도 좋은 강의 많이 하시니까 얼마 좋습니까? 굳이 오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원격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유튜브에 또 올리잖아요. 유튜브에서 또 강의 들을 수 있고요. 거의 뭐 내용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뭘 할 거냐면은 원가 계산 및 원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해드리고자 해요. 사실 뭐 원가 계산은 단순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쵸? 맞나요? 단순한 일이 맞나요? 확실히 맞나요? 원가 계산 자체를 봤을 때는 단순한 일입니다. 왜냐면 내가 투입된 원재료의 단가를 구하면 되거든요. 그럼 개당 들어간 원재료 가격이 얼마인가, 원가가 얼마인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원가라는 게 왜 중요한지부터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원가가 왜 중요한가요? 원가 왜 중요한지 아는 분, 다 아시겠지만, 원가 관리의 중요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는 일을 없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자,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진다는 게 무엇이냐? 이 의미가 생소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저처럼 상경계를 상대를 나왔거나 아니면 그쪽 계통으로 일을 해보셨거나 회계나 뭐 격리 쪽 일을 해보셨거나 그런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그 공대나 자연계열 대학 나오신 분들은 사실 이런 내용 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진다. 원가 계산이 왜 중요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물건을 만들 당시에는요, 그 물건에 투입되는 원재료비의 절대 가격, 그러니까 구입할 때 가격은 알지만, 개당, 그러니까 단위 제품이죠? 개당 제품에 들어가는 원가가 정확히 얼마인지에 대한 거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중간에 로스트 발생을 하죠. 그리고 불량이 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원가가 계속 변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원자재 살 때마다 원자재 가격은 시즌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이 제품을 만드는데 판매 가격은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제조업들의 판매 가격은 대부분 정해져 있죠. 보통 그 가격을 한 번 정하면 향후 최소한 2, 3년 이상은 가격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는 판매하는 가격은 정해져 있고 그러면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 기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조하는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근데 제조하는 비용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만 그 중에 직접 비용, 원부자재를 사서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이 비용이 가장 크다.
그거를 어떻게 줄일 수 있겠냐에 따라서 회사의 이윤이 얼마나 남느냐 혹은 마이너스가 나느냐가 결정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원가 계산을 하거나 원가 관리를 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회사의 존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저도 기업 대표님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원부자재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원가가 너무 올랐어요. 판매하는 가격은 항상 그대로인데 원가가 너무 올랐어요. 몇 프로나 올랐나요? 정작 몇 프로나 올랐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잘 대답을 못 하세요. 그냥 감으로 내가 평소에 사든 1kg에 1,000원 주고 사던 게 1,100원이네. 그럼 올랐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오른 거죠. 당연히 오른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계산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좀 마실 거예요. 제가 목이 좀 겨울이니까 말라가지고 목이 좀 따끔거리고 아프기도 하고 좀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주 예쁜 목소리 들려드리기 위해서 마시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예. 여하튼 원가는 그래서 중요하다. 즉 회사의 이윤을 얼마나 남겨줄 수 있는지 좀 더 넓게 보자면 회사의 존속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제품 생산하는 것이 과연 남는 것인가 혹은 계속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하지 않고 새로운 제품에 도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실 단초가 되는 게 원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이나 원가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미치고 팔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손해보는 장사가 없다고는 하지만 손해보는 장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원치 않게 납품 가격은 정해졌는데 원자재 수급 비용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생산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생산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그만큼 이윤은 줄어들게 되고 심지어는 마이너스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중소기업들은 하청이나 재하청을 받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미 정해진 가격으로 납품을 실어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납품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가 관리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체계적으로 접근을 잘 안 하셔. 대표님들 보니까 뭉뚱그려서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못된 원가 정보에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그게 어떤 건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일단 용어 정리를 간단하게 할까요? 비용에 대한 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고정비와 변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고정비는 뭔가요? 한번 정해지거나 한번 들어가는 비용이 확정되고 나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통 뭔가요? 감가상각비 무조건 1년에 10%씩 정률적으로 감가상각을 하게 돼 있죠. 정액 감가상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는 보통 한번 계약하고 나면은 향후 몇 년 동안 변하지 않죠. 항상 그대로 유지가 되죠. 인건비 비슷합니다. 제품을 만드는데 투입되는 그 인건비, 그러니까 맨먼스라기도 하고, 인건비가 대체로 정해져 있죠. 그리고 금융비용 등도 이자 비용 말하는 겁니다. 이자나 원금 납입하는 거 이런 거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정적으로 납입을 하거나 비용을 지출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단 한번 반영을 하면은 변동 요인이 크게 없다. 그래서 고정비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변동비라는 게 있어요. 변동비는 뭐예요? 말 그대로 변하는 겁니다. 원재료비, 생산시설비, 이용비, 외주가공비, 포장비, 야근수당도 급여인데 이것도 반영이 되나? 변동비인가요? 맞습니다. 변동비입니다. 왜냐하면 야근은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야근을 하게 되면은요, 보통 하루 일당을 더 주기도 하죠. 예, 보통 그렇습니다. 10시 이후까지 야근하면 보통 그렇기도 하고 회사만 좀 틀리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로 관리를 해야 될 대상은 뭘까요? 바로 이 변동비예요. 고정비를 정확히 계산을 해놓고 그 다음에 변동비를 최소화시키는 게 최대한의 이윤을 남기는 방법이다. 아주 단순하죠? 맞아요. 실제 단순해요. 그런데 이 단순한 게 정작 실무에 가서는 단순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죠. 자, 또 볼까요? 실제원가라는 게 표준원가라는 게 있어요. 실제원가라는 거는 보통 사후원가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실제원가라는 거는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제품을 다 만들고 난 이후에 내가 10,000원어치 원재료를 투입했고 제품을 10개 만들었어요. 그럼 나누기 10을 합니다. 그러면 1,000원이
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만들고 난 이후에 알 수 있는 거를 실제 원가 또는 사후 원가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표준 원가는 뭐죠? 표준 원가는요, 미리 시장 조사를 합니다. 내가 이 원부자재를 사고 이런 인건비를 활용을 하고 이만큼의 외주 공비가 들어갔을 경우에 제품 개당 얼마씩 원가로 반영될 수 있겠냐라는 걸 미리 산출해 봅니다. 그래서 표준원가라는 걸 만들어놔요. 이 표준원가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표준원가를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닥치는 대로 원부자재를 사서 야근을 시키고 그러면서 제품을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나는 이 제품 개당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반면에 표준원가를 미리 구해놔요. 표준원가를 구해놓으면은 이 개당 들어가는 제품의 단가가 얼마다는 거를 내가 미리 원가죠. 단가가 아니고 원가가 얼마다는 미리 아이디어에 머릿속에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만들고 난 이후에 실제 원가를 다시 뽑아봅니다. 그러면 어떨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표준원가와 실제 원가를 비교해 볼 수가 있죠. 비교를 해보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내가 표준원가보다 더 썼는지 덜 썼는지를 알 수 있어요. 덜 썼으면 그만큼 많이 남는 것이고 더 썼으면 그만큼 적게 남는 것인데 더 썼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원가가 더 들어갔는지를 분석을 해서 그 원인 파악을 한 다음에 원인 제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실제 원가에만 의존을 하면은 그게 힘들어져요. 자, 여기까지 개략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원가라는 거는요, 대표님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결산하고 나면은요, 거기에 원가 관련 명세서 나오고 원가가 나옵니다. 개당 제품 원가가 얼마 들어가냐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 원가는요, 회계신고, 세무신고를 위한 목적으로 한 원가인 거지, 실제로 내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실제 원가 혹은 표준 원가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요, 1년 동안 제조 활동한 거에 대한 원부자재 매입 비용과 생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그리고 판매, 그 판매에서 매출에서 빼기 원가 한 거예요. 원가 나누기 수량한 거예요. 그래서 빼기 마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보통 세무적으로 저희가 신고를 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회계 목적의 원가는 사실은 실제 우리가 경영 방식, 경영의 방향을 결정을 하거나 원부자재의 변화를 주거나 아니면 매입 비용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보기에는 100%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근데 충분한 정보는 아닐 수가 있다.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돼요. 거기에만 의존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만 의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표님들이 많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 원가 있잖아요. 저기 그 결산서에 원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말을 하죠. 이 결산서에 있는 이 원가가 예년에 비교해서 많이 들어갔나요, 적게 들어갔나요? 물어보면 그냥 개략적으로 많이 들어갔다, 적게 들어갔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많이 들어갔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단순하게 원부자 가격이 올라서 그래요. 라고만 얘기를 해요. 이 회사는요, 원인은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그 원인, 그 문제가 되는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기업이에요. 주로 이런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점점 마진폭이 박해집니다. 이윤폭이 박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월급 돈도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부자재 비용도 밀리게 되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납품 발주처에다가 어음 땡겨가지고 그거 미리 할인해가지고 현금만 들어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음 할인할 때마다 뭐 나갑니까? 이제 나갑니다. 그쵸? 그러면 계속 이제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제품을 만들기 이전부터 표준 원가에 대한 개념을 정립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제품을 만들 때에 이게 올바른 단가인가 아닌가, 원가인가 아닌가를 미리 비교해서 계산하고, 만약에 표준 원가보다 많은 원가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뭔지를 파악해서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회사가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보통, 하여튼 그래요. 개념성으로 볼 때.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참고로 여기 이제 제가 보여드린 이 자료는요,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닙니다.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 제가 처음에 만들려고 하다가, 원가 관리 부분이 중요하고, 이거를 좀 잘 설명하고 싶은데,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고 인터넷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자료가 나왔어요. 어떤 훌륭한 분이 만든 자료예요.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그거를 제가 조금 편집을 한 거예요.
보기 편하게 편집을 하고 좀 이렇게 좀 내용이 너무 좀 길어서 제가 설명을 안 할 부분은 빼고 설명할 부분만 남겨놓고 지금 편집한 겁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예, 제 자료 아닙니다. 예. 만드신 분이 혹시 보신다면은 정말 감사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이걸로 제가 돈 벌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간에 실제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시입니다. 김실재 대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퇴사를 했어요. 사업을 하려고. 그리고서 뭘 했냐면요. 붕어빵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붕어빵 사업을 시작을 하기로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이표준 양이란 이 아가씨를 만나서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했대요. 아, 좋겠다. 그쵸? 보니까 이쁘장하게 생겼어. 이게 김실재 대리는 좀 남자답게 생겼고 산자처럼 생겼는데, 이표준 양은 약간 지금 뭘까, 급상하게 이제 귀엽게 생겼네. 그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붕어빵 사업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 붕어빵 사업을 하기 전에 이 김실재 대리는 실제로 이 원가를 담당하던 일을 했었대요. 실제 원가. 근데 이표준 양은 표준 원가를 담당하던 일을 했었대요. 각각. 이게 뭐 그냥 가정을 한 거죠. 예. 실제로 뭐 다른 사람이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반적 회사들이. 보통 경영지원실에서 보통 다 관리를 하죠. 그래서 우리 원가를 먼저 계산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에 팔지 결정하고 얼마나 남을지 그리고 BEP, 즉 손익분기점은 언제쯤 올 수 있을지 미리 계산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겠죠. 둘이 결혼했으니까. 장밋빛 미래를 꿈꾸면서. 그래서 붕어빵 사업의 표준 원가에 대해서 원래는 실제 원가를 적용하려고 했는데 왜 실제 원가가 아닌 표준 원가를 먼저 뽑아야 되는지를 이표준 양이 설명을 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따 볼게요. 붕어빵을 만들어요. 만드는데 붕어빵의 공정 및 원가를 보니까 크게 공정상으로는요, 반죽 공정과 오븐 공정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공정은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완성품이 나옵니다. 붕어빵이. 그리고 원가에 들어가는 원가의 내역들을 보니까 재료비, 원재료비가 들어가겠죠? 재료비에는 삶은 파치 있고 밀가루가 있네요. 뭐 더 들어가긴 하겠지만 단순하게. 그 다음에 노무비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제조경비가 있습니다. 제조경비는 뭐가 들어가나요? 기계 장치들. 뭐 소모성 재료들은 재료비에 보통 들어가고요. 기계 장치들은 그걸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계나 장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감가상각 때문에 쓰는 것들 얘기하는 죠. 보통 오븐기, 붕어빵 동그란 틀 있죠? 그런 게 필요할 테고. 반죽기 그릇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가끔 고장 나면은 수리를 해야 되니까 수선비 들어갈 거예요. 이건 수선비 재료비에 들어가지 않죠. 이게 제조경비에 들어가는구나 하고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러나서 금액을 뽑아봅니다. 자, 김실재 대리가요, 2월 중에 실제로 판매를 했대요. 붕어빵을 판매를 하고, 그리고 그때 뽑아낸 실제 원가, 그러니까 재료를 사면서 들어간 비용을 계산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들어갔답니다. 2월 달에 밀가루하고 삼연팥이 각각 12만 그램. 그러니까 뭐 120kg죠. 110kg 샀고, 그 다음에 25kg를 샀대요. 삶은 팥. 그러니까 밀가루 120kg, 팥은 25kg 사고, 그 그람당 3원과 6원에 구매를 했대요. 그리고 전량 제조에 사용해서 기말 재고는 없다. 기말 재고가 없다는 뜻은 뭐예요? 2월 말 시점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요 기말이라고부터 하는 그 기간의 끝이라는 의미인데, 기말이라고 보통 부르면 여러 구간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 단위를 끓이면 주 기말이 되고요. 월 단위를 끓이면 월 기말이 되고, 연 단위를 끓이면 연 기말이 됩니다. 분기를 끓이면 분기 기말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 재고가 없다는 얘기는 다 썼다는 얘기예요, 재료를. 그래서 2월에 급한 구매로 1월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를 했대요. 그쵸? 막 장사 시작하려고 하니까 첫 거래에 빨리빨리 시작하고 싶으니까 좀 비싸게 재료를 살 수도 있죠. 그래서 샀대요. 그리고 노무비를 보니까요. 원재료비는 이렇게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노무비를 보니까 1월까지 붕어빵 한 개당 50원에 임류를 적용했대요. 그러니까 하나 만드는데 50원씩 줄게 한 거야. 그리고 당월 이표준형의 임금 인상 요구로 36만 원을 또 인상을 줬대. 참 지독하네. 그치? 부부끼리 뭐 임금 인상해달라 그래. 그치? 줄 건 줘야지. 그치? 또 계산 바르게 하긴 하겠네. 그 다음에 제조경비를 들어가 보니까 기계가 감가상각이 88,000원 발생했어요. 2월 달에.
그리고 2월 5분기 갑작스런 고장으로 10만원의 수선비가 들어갔대. 그래서 뽑아보니까 재료비, 밀가루와 팥이 각각 36만원, 15만원에서 51만원 들어갔고요. 농업비 36만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제조 경비는 각각 생각비 8만 8천원, 수선비 10만원 그래서 8만 8천원 들어갔고, 총 제조 원가는 105만 8천원 들어갔고, 5천 개 생산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단위당 제조 원가가 얼마예요? 210원이 나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 뽑은 게 실제 원가예요. 다 만들고 난 이후에 5천 개를 만들고 난 이후에 거기에 들어간 재료, 노무, 그리고 제조 경비를 바탕으로 해서 나누기 n을 한 겁니다. 이게 실제 원가예요. 자, 볼게요. 근데 1월 달에 생산한 것도 있어요, 보니까. 1월 달하고 2월 달을 비교를 해봤더니, 오호, 보세요. 단위당 제조 원가가 자그마치 거의 100원가량, 100원까지는 차이가 안 나네요. 그쵸? 꽤 큰 차이가 나네요. 약 70원가량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쵸? 차이가 나네요. 꽤 큰 차이죠? 거의 뭐 50% 정도의 차이가 나네요. 자, 1월 달에 보니까요. 7,300개를 생산했습니다. 2월 달은 5,000개인데 2,300개 더 생산했네요. 재료부도 보니까 당연히 많이 생산했으니까 더 들어갔죠. 재료부도 8만 8천원 정도 더 들어갔어요. 농업이 36만 5천원 들어갔어요. 생산량을 많이 했으니까 36만 5천원 더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제조경비. 제조경비는 수선비가 안 들어갔네요. 수선비가 2만원 밖에 안 들어갔어요. 감가상과 똑같이 8만 8천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제조원가가 7,300개 생산하는데 107만 2천원 들어갔고요. 2월 달에는 5천개 생산하는데 총 제조원가가 105만 8천원 들어갔어요. 자, 대충 어림짐작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생산된 개수 대비했을 때 2월 달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다는 게 눈에 보이시죠? 둘 다 실제 원가입니다. 1월 달, 2월 달. 근데 보니까 1월 달에는 147원이고 2월 달에 212원이야. 아이고, 단가 차이가 왜 이렇게 나나? 단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이 김실재 김실재 대리는 단가의 표준 혹은 구매하는 원재료의 표준 가격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게 대단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제조 단가가 얼마인지 파악할 수가 없는 거야. 매달 달라져. 그쵸? 원가는 계속 변합니다. 그게 바로 실제 원가라는 거예요. 사후 원가. 실제 원가는 계속 변합니다. 예, 그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원가만 정해놓으면 안 변하는 것 같다고? 아, 천만의 말씀. 실제 원가 계속 변합니다. 단, 표준 원가는 우리가 강제를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이 제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합리적인가 아닌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 과연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이 원가가 상승했는지를 잘 모르겠어. 근데 보니까 과다 지출이 있었네. 뭐예요? 수선비에도 돈이 많이 들어갔네. 그럼 수선 안 하도록 기계 정비를 잘하면 되겠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정확히 원가 변동 요인을 참 찾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이 바로 이거였어요. 월 결산을 끝내야만 단위당 제조 원가의 산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미리 의사결정하기 어렵다. 월별 붕어빵 제조 단가에 심한 변동이 생긴다. 왜요? 재료가 변할 수도 있고요. 인건비가 농업비가 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조시설 비용이 변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때요? 할인 적용해 주죠. 이게 과연 우리 제조원가에 영향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미리 계산해보고 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어때요? 1,000원짜리 1,000개 살게 얼마에 줄래? 그럼 막 600원, 500원 깎아주죠. 말 그대로 원가 단단히 가격에 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원가 절감을 위한 목표 설정이 미비하다. 원가 절감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로드맵을 세우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작업 수행 여부, 예를 들어서 이 표준량이 성실하게 작업을 잘해서 단위 시간당 일정한 양의 맥시멈 수량이 생산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좀 파악하기 어렵네. 그쵸? 그러니까 표준 생산량이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준 원가를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고 이 표준량 얘기를 한 거예요. 신랑이니까. 잘 먹고 이제 잘 살아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서로 이제. 그래서 표준 원가는 무엇인가 하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제조 환경에서 한 개의 붕어빵을 제조하기 위해 들어가는 예상 원가, 즉 무슨 색이냐? 아주 스탠다드한 환경,
그러니까 그 작업자도 정상적인 속도, 그리고 보통 사는 원부자재도 평균적인 비용, 그리고 기계 들어가는 수선비나 그러니까 제조시설 비용도 평균적인 비용을 적용했을 때 하나당 개당 생산되는 제품의 원가는 얼마다라는 걸 뽑아내는 게 바로 표준원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붕어빵 한 개 제조시에 투입되는 수량 표준의 수량 1단위당 가격 표준을 곱하여 사전적으로 계산된 원가를 말을 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말을 써놓긴 했지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단순하게 이거예요. 즉 모든 제조의 비용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들에 대한 표준을 정해놓고요. 그 표준 가격 나누기 생산량을 하면 되는 거예요. 표준 생산량. 그러면 표준 원가가 나온다. 그래서 계산해봤대요. 해봤더니 원재료 보니까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양이 밀가루가 20g, 파츠 5g, 농업비가 2분이 소요가 된대요. 2분을 돈으로 계산하면 25원, 각가상각비 예를 들어서 1분을 돌리는데 1원이 소비가 된대요. 그 다음에 그 반죽기 5분기 각가상각기는 2분을 돌리는데 5원이 소비가 된대요. 수선비는 1분 동안 돌리고 나면 3원 정도의 수선비가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뽑아놓고 나서 요거를 이건 단위당 가격이니까요. 요거를 실제 수장 표준에 곱해야겠죠. 그러면 표준 원가 금액이 나옵니다. 즉 밀가루는 40원 들어가고요. 하나 만드는데. 팥은 30원 들어가고요. 농업비는 50원 들어가고요. 감가상각비는 1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반죽기 감가상각비 1원, 5분기 감가상각비 10원, 그리고 수선비는 3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뽑아봤더니 134원 정도의 표준원가가 구해지더라. 이거는 물론 실제 원가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실제 원가, 즉 우리가 실제로 생산하거나 한 이후에 만들어진 원가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가치가 없는 정보가 아니란 얘기예요. 최소한 비교를 해서 어떤 곳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그래서 표준원가 계산하는 거에 보면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면은요. 붕어빵을 만들기 위한 원가 요소별, 그러니까 밀가루, 삶은 팥, 급여, 감가상각비, 수선비로 원가 목표, 즉 표준을 수립하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 원가대로만 생산을 하고 정해진 금액으로 판매를 하면은 우리는 항상 일정 수준의 이윤을 남길 수가 있으니 항상 우리는 이 원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목표가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매월 발생한 실제 비용하고 표준원가의 차이를 계산해 볼 수 있다. 계산하면 뭘 할 수 있나요? 차이가 있냐 없냐를 먼저 알지만 그 이후엔 차이가 있다면 왜 차이가 있었는지, 즉 표준원가보다 실제원가가 적게 나왔으면 왜 적게 나왔는지, 많이 나왔으면 왜 많이 나왔는지를 계산해봐서 많이 나온 원인이 우리가 해결 가능한, 제거 가능한 원인이라면 당연히 해결책을 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원가가 다운됩니다. 그 다음에 파악된 문제점을 개선해서 부원가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표준 설정 시 지속적인 원가 절감 활동의 결과를 반복적으로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그림과 같아요. 표준을 설정해 놓고요. 표준원가 계산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작업을 해서 실제 비용이 집계를 해서 실제 원가 뽑습니다. 그래서 표준원가와 실제 원가를 비교 차이 분석을 한 다음에 표준원가에도 반영을 하고 실제 원가에도 반영을 합니다. 실제 작업에도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썩지 않고 오래가는 원부자재다 그러면 한 번에 맥스도 살 때 표준원가의 이하로 살 수 있는 금액, 거기에 해당하는 수량, 보통 우리가 그 MOQ라고 하는 미니멈 퀀티티라는 게 있죠. 미니멈 퀀티티라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최소 주문 수량을 보통 MOQ라고 부릅니다. 근데 최소 주문 수량은 무슨 뜻이냐면요. 최대 구입 수량이라, 최대 금액 수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원가가 구매액이 가장 높은 상황의 금액이 MOQ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구매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두 개 사는 게 아니고, 물론 하나 살 때가 제일 비싸지만 그 생산을 위한 그 구입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생산을 위한 구입이라고 봤을 때 대량으로 구매할 때 MOQ를 지켜서 사는 게 최대 금액이다. 근데 내가 이거를 MOQ보다 2배, 3배, 4배, 심지어 10배까지 비싸게 살게. 얼마 할인해 줄래? 라고 딜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원가를 지킬 수 있다 없다도 거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왜 표준원가를 도입하라고 하는가? 응? 자, 매월, 그러니까 이 표준형하고 김실재 대리가 왜 표준원가를 도입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써 있어요. 앞에 나온 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거는 앞에 나온 거는 일반적인 원론의 얘기고 이거는 대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래서 우리 표준원가 도입을 해야겠네라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니즈가 되는 거죠. 자, 뭐냐? 매월 붕어빵 제조에 발생되는 실제 발생 비용과 표준을 비교 분석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다. 어우 당연한 얘기. 듣기만 해도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매월 결산을 해야만 개당 단가가 파악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즉 원가를 항상 늦게 알다 보니까 미리 대처를 못해. 미리 대처를 못한다고요. 원가를 빨리 하는 방법이 뭐예요? 표준원가를 구해놓는 것이다. 현재 팔린 수량을 기준으로 그날의 매출원가 및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다. 데일리를 뽑을 수 있겠죠? 그쵸? 그날 팔리는 수량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데일리로 요즘 기준 삼았지만 월이 될 수도 있고 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해당 기간 동안에 팔린 수량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의 이윤이 남겠다라는 거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할 수가 있나요? 앞으로의 경영계획, 회사 운영계획에 그 의사결정을 반영할 수가 있어요. 투자계획이나. 그렇죠. 그 다음에 가격을 깎으려고 하는 손님한테는 팔아도 될지 말지에 대한 마지노선을 정하기 위해서 표준원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차년도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 예산을 수립할 때도 이게 필요해요. 왜요? 기존에 판매되는 수량이 있고요. 내년도에 얼마나 판매될 거라는 걸 미리 예측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겠죠. 중요한 거는요. 아무리 내가 좋은 제조실을 가지고 있어도요. 원부자재 살 돈 없고요. 사람 고용할 돈 없으면요. 생산 못하죠.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예. 요즘에 원부자재 웬만한 회사 아니면은 외상 주나요? 안 줍니다. 요즘에 현금 주고 사오는 원부자재 많습니다. 특히 영세한 기업들 많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준량이 효율적으로 원가를 절감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다. 즉 생산활동을 성실하게 진행했는지를 평가할 때 표준원가를 보면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겠다더라. 이제 그거예요. 물론 직원과 이제 그 고용주와 고용자 간에는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돼야 되니까 뭐 이런 것까지 안 짚어도 되겠지만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거를 되돌아봐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필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내 직원이 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감시하거나 그걸 어떤 꼬투리 잡기 위해서 감시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 직원이 일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거나 감시하는 거는 좋은 겁니다. 회사 전체를 위해서. 부끄러울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럼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냐? 차이를 써놨어요. 보면은 실제 원가와 표준 원가로 구분해 놓고요. 그 다음에 원가 계산 주기, 정보 제공 시기, 원가 통제, 통제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이 분석 여부, 보고 대상 보면은 원가 계산 주기는요 주로 월 마감 후에 합니다. 그러니까 기말 후에 하는 거죠. 기말 후에 만들어 보고 투입된 양을 보고 액수를 보고 결정해야 되니까. 근데 표준원가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원가 계산을 바로 그 자리에서 알 수가 있잖아요. 표준원가 보면 되니까. 얼마 파는지, 얼마 생산하는지 그 표준원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정보 제공 시기는 언제예요? 당연히 결산 후, 그러니까 기말 후. 그 다음에 근데 표준원가는 실시간으로 제공 가능한 거죠. 원가 통제? 실제 원가는 언제 통제가 되나요? 사후 통제입니다. 이미 일정 분량은 만들어 놓고 기말이 지난 다음에 원가 계산 해본 다음에 통제가 가능해요. 그 전에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표준원가는요. 내가 세워놓은 기준을 놓고서 그 기준에 따라서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 통제가 가능하죠. 또 실제 원가는 차이 분석 여부를 바로바로 그때그때 알 수 있냐? 바로바로 그때그때 당연히 알 수 없죠. 왜? 기준이 없으니까 많이 들어간 건지 적게 들어간지 일단 알지 못해. 그냥 전월 대비, 전년 대비, 전일 대비 얼마라는 식밖에 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과연 많이 들어간 건가? 이번엔 정상 들어간 거 지난달에 적게 쓴 거면 어떡해? 그쵸? 혹은 지난달에 너무 많이 써서 이번달에 적게 쓴 걸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표준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지. 근데 표준원가는 그게 가능하다. 차이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고 대상은 누구냐? 실제 원가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한테 보고를 해요? 보통 세무신고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실제 원가입니다. 그리고 주주들에게도 보고가 되죠. 근데 표준원가는 어떤 목적에서 만듭니까? 관리 목적에서 만들어요. 회사 경영 목적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부 관리 목적으로 갖추고 있는 게 보통 표준 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에 공개할 필요가 없어요. 회사 자체적으로 이 구매 담당을 하거나 생산 담당을 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제 비용 관련된 회계경리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 대표이사하고 이런 분들만 알고 있으면 돼요. 표준원가라는 건. 직원들한테 원가를 막 알려주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표님도 계시는데, 그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제품의 원가, 구매 원가든 제조 원가든 직원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회사의 영업 기밀이에요.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원가는 어차피 나중에 공시되는 겁니다. 공표되는 거예요. 결산서에. 표준원가는 다 알 필요 없어요. 필요한 사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표준원가 계산하는데 표준원가는 어떻게 운영이 되냐 봤더니 일단 무엇부터 했냐, 어떻게 표준원가 계산할 거냐, 어떻게 시작할 거야 라고 봤더니 이표준이 그랬대요. 효율적인 붕어빵 생산을 위해서 김실재하고 이표준이 각각 제조 공정을 표준화한다. 즉 김실재는 반죽 공정을 맡고 있고요, 이표준 양은 오븐 공정을 맡기로 했대요. 그래서 각각 담당할 분야를 정했어요. 이렇게 정하고 세분화된 공정별로 원가 요소별 각자 가장 합리적이며 달성할 수 있는 원가 표준을 설정을 했대요. 즉 뭐냐면 사실은 그 표준원가를 계산하는 방식도 우리가 그 1 더하기 1인 2처럼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계산법은 아니에요. 그냥 작업자 혹은 경영자 혹은 전문가가 판단할 때 이게 가장 스탠다드하다라고 그동안의 경험과 그리고 과거의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지 정답처럼 빵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장 근접한 답이 나오겠죠. 가장 정확하거나 근접한 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전문가 내지는 경험자들의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나 기록에 의해서 표준을 정하는 거예요. 이 공정의 표준. 거기에 들어가는 원재료나 기계장치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정하고 그거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즉 각자 담당한 역할별로 실제 발생된 비용을 집계 후에 표준과 비교해본다. 그리고 표준과 실제 차이를 비교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분석한 향후 제조 시 문제점을 보완한다. 이렇게 관리하자라고 규칙을 정한 거예요. 일반에서 똑같습니다. 이런 규칙입니다. 물론 이제 복잡도는 다르겠죠. 그래서 이 구성했습니다. 자, 자재 구성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반제품, 그러니까 반죽이 되겠죠. 있고요. 원재료는 밀가루와 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 흐름도는 이렇대요. 반죽 공정 거친 후에 오븐 공정을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죽 공정에는 반죽기와 노동력이 들어가고요. 당연히 오븐 공정에는 오븐기와 수선비 그리고 노동력이 투입이 된다고 이 사람들이 분석 정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의 얼마의 수량이 들어가고 그거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라는 그걸 뽑습니다. 그래서 수량 표준을 뽑아요. 과거 2개월간의 평균 투입 수량을 감안을 해서 실제 붕어빵을 만들어 보면서 정확한 투입량을 측정을 한대요. 그 다음에 위에서 측정된 수량의 원가 절감을 이룰 수 있는 원가 목표치를 설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양을 줄일 수 있는지 그런 여지가 있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수량 표준에 보니까 20g 들어간대요. 하나에 20g. 그리고 파츠는 5g 들어간대요. 밀가루가 20g이고. 그리고 가격 표준을 보니까 밀가루가 한 포대에 4만원이고 파츠는 한 포대에 3만원인데 포대당 수량은 20kg와 5kg랍니다. 그 다음에 1g당 단가가 뽑아보니까 2원, 6원 각각 한대. 그래서 밀가루는 표준원가가 40원이고 팥은 30원. 이게 바로 가격 표준화 시킬 겁니다. 우선 수량 표준, 앞서 수량 표준 했죠. 그 다음에 가격 표준 시키는 거예요. 수량이 나오면 거기 가격 표준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표준 가격이야? 라고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하나요? 또 이제 그 노후비가 들어가잖아요. 그쵸? 인건비 들어가죠. 보니까 대표이사 인건비를 안 넣었어. 대표는 어차피 남는 건 다 자기 거니까 넣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이표준량은 와이프긴 하지만 일을 하니까 월급 줘야죠. 그래서 그 이표준량, 즉 그 5분 공정에 있는 이표준량의 인건비만 따졌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한 개 만드는데 2분 소요된대요. 평균 보니까 이게 이제 표준 생산량입니다. 그리고 월 급여는 36만 원이래요. 그리고 제조업 시간은 주에 14,400분 들어간다. 이거를 개당으로 뽑아보니까 그 임률 그 분당 임률 뽑아보니까 1분에 25원이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한 개 만드는데 얼마의 표준 원가가 소요됩니까? 50원이 소요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분에 2개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인건비 표준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정해요? 감가상각. 감가상각도
원가에 들어갑니다. 수량 표준을 정합니다. 똑같아요. 반죽기가 있고 5분기가 있고요. 반죽기는 1분에 1개 생산하고요. 5분기는 2분에 2개 생산한대요. 예. 그리고 아니구나.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1개 생산하는데 1분 걸리고 1개 생산하는데 2분 걸린대요. 예. 그래서 그거를 월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보면 각각이 월 7,200원, 72,000원씩 감가상각이 된다. 즉 따지고 보면 이건 연간 약 한 80만 원가량 5분기는 감가상각이 되는 거고 반죽기는 약 그 7만 원, 8만 원가량 감가상각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조업 시간은 주당 1200분, 14,400분이 들어간다. 라는 얘기예요. 지접 시간이 주당이 아니고 지접 시간이 월 조업 시간이 그러니까 가동 시간 얘기하는 거야. 가동 시간. 뭐 기차 잘못 봤네요. 시간당 감가상각비는 보니까 1분에 1원 들어가고 1분에 5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요거를 표준 감가상각비로 딱 뽑아 보니까 반죽기는 하나 만드는데 1원의 감가상각이 되고요. 5분기는 하나 만드는데 10원의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뭘 뽑습니까? 수선비. 아까 얘기했죠? 각각의 생산 요소별로 표준 가격을 다 뽑아야 된다. 지금 그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붕어빵 5분기 수선을 위해서 소요되는 평균 시간을 측정해서 달성 가능한 목표 시간을 설정한다. 즉 수량적으로 뽑아보니까 한 회 그 수선하는데 들어가는 1개에 들어가서 수선하는데 비하는 1분이라고 표준화 시켰는데 1개라고 좀 이상하긴 하네. 그쵸? 그리고 월 수선비를 따져보니까 21,600원가량 들어갔고 월 조업 시간은 7,200원인데 7,200분인데 그냥 시간당 수선비는 보니까 분당 3원 들어가고 한 개 만드는데 3원의 감가상각이 발생하는구나 표준화 시켰습니다. 물론 수선비를 이렇게 좀 이 컨버팅을 하니까 좀 어색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잘 뽑아낸 거예요. 그쵸? 감가상각이 항상 나는 한 개 만들 때마다 3원씩 이 기계는 가치가 하락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쭉 더했어요. 반죽 공정과 오븐 공정에 따라서 거기서 담당 이름을 써놓고요. 거기에 재료비와 농업비, 그리고 제조경비, 제조경비 감가상각비하고 수선비라는 거를 각각 뽑았더니, 하나에 134원, 아까 위에 나온 것처럼 134원이 나왔다. 그 재료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제조업에서도 재료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원부자재 구매, 그다음 재료만 다음 많이 들어가는 인건비죠. 그러니까 원부자재 구매와 인건비를 잘 컨트롤해야 제조 원가를 잘 지킬 수가 있어요. 낮출 수가 있고. 이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렇게 들어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표준원가 유형 설정을 하는데 붕어빵 원가의 이용 목적에 따라서 다수의 원가 유형을 정의해서 목적별 표준원가의 관리에 이용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표준원가를 하나만 놓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즉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밀가루를 구매하는 것, 밀가루를 공급하는 곳이 A라는 회사 하나만 둘 것이냐 아니야. B, C라는 다변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어느 날 갑자기 끊어졌어. 업무자재가 생산을 못해. 급하게 업무자재를 구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평소보다 비싼 값을 줘야 돼. 그러니까 적절하게 분산시키는 것도 기술입니다. 그러면 모든 이 공급처마다 단가가 다를 수 있죠. 공급가가. 그러면 그 공급가에 맞춰서 여러 개의 표준원가를 설정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Understand? 예.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붕어빵 제조에 필요한 원가 요소별로 가격 표준을 변경해서 다양한 표준원가 활용이 가능하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표 원가라는 게 있고 견적 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예, 목표 원가라는 게 견적 원가라는 게 있어요. 목표 원가 뭐예요? 우리가 얼마의 제품을 만들자, 얼마의 비용. 그리고 견적 원가라는 건 뭐예요? 이 이상의 금액이 되는 업무자재는 구입하지 마. 다른 것을 찾아봐. 이런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준원가 계산을 쫙 하고 나면 이런 게 이제 보니까 발생을 하네요. 붕어빵의 원가를 계산할 때 어떠한 원가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 요소를 알아야 된다. 첫 번째.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원가, 요소별로 원가를 보고 통제, 분석, 관리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즉, 그거에 대한 담당이 있거나 아니면 그 누구한테든 맡겨서 너 이거 관리해? 보통은 이제 회사 규모가 좀 있으면 이제 구매 담당자가 있죠. 보통 구매 담당자가 보통 하든지 아니면 그 경영지원실에 뭐 저기 그 경영회계 담당하는 사람이 하든지 총무 담당하든지 뭐 다양합니다. 누구도 맡겠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도 이제 재료비, 농업비, 제조경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놓고 관리를 했던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표준의 변경을, 그러니까 표준원가 설정한 이후에도 표준원가가 변경되는 게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원부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변동이 됐어요. 그럼 높이거나 원가 기준을 높이거나 낮춰야겠죠. 그러면 제품 판매 가격도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상승을 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 당연히 표준 가격이 표준 원가가 변하겠죠. 그 다음에 그 보통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근데 쭉 시장 조사해보고 업무자재 가격의 변화가 없고 인건비에 큰 변화가 없으면 보통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인건비는 대체적으로 매년 오르죠. 예,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표준원가 변경을 하는 게 좋은데 사실 여기에 최근에 그 자동화 그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게 그 자동화를 시켜서 인건비를 지르고자 하는 게 왜 그러겠어요. 원가 변동 기준을 굉장히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안정된 환경과 적은 비용으로 제품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지금 정부가 한참 밀고 있는. 자, 어떻게 보면 서글픈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나 일할 자리도 없어지는 건데. 그 다음에 표준원가하고 실전가 비교해봤더니 몇 달 동안을 계속 표준원가를 훨씬 넘어선 실전가가 발생을 해. 그러면 표준원가를 변동을 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가도 물론 변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원론적으로 볼 땐 그렇다는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 강의를 제가 했고요. 이게 이제 그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많이 남겨야 되고 적은 비용으로 생산해서 많이 남겨야지 좋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래야 회사가 존속되는 것이고 그래야 경제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 원가라는 개념은 어렵게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회사 하나 저한테 원가 계산을 좀 해달라고 의뢰를 해서 좀 가서 좀 해준 적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너무너무 헷갈려하는 게 이거야. 아니 원가가 왜 틀려? 지난달과 틀려? 이번 달에 원가가 왜 틀려? 그럼 설명을 하죠. 자, 고정비, 변동비가 있는데 변동비는 원가의 변동을 초래하는 변동 요소다. 그래서 이 원가는 내 매입비용, 그리고 인건비 현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제조경비 자체가 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원가가 변하는 거를 걱정할 게 아니고 네 표준 원가가 뭔지부터 알아라. 그리고 이렇게 한번 컨설팅 해준 적이 있었는데 저는 뭐 연구개발도 하고 인증도 하지만은 보통 기업 분석도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케팅 영업 전략 수립이나 아니면 기업 환경 조직 분석이나 이제 그런 것도 하는데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이래저래 엮여가지고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좀씩 도움을 주기도 하고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 이제 지도도 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잘 모르는 부분은 이제 제가 같이 이제 일하고 있는 세무사님이나 그런 분들하고 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원가 계산하는 방법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어요. 제 설명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지만 이해가 안 가시는 건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강의를 반복해서 보신다든가 아니면 그 원가 관리 방법에 대한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많은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단언컨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보다 더 쉽진 않아요. 이 글로 보잖아요. 예, 이거 처음에 접해보지 않은 분은 적응 안 됩니다.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강업적이면 이게 좀 제가 쉽게 강의를 할 때 그 강의 내용을 많이 들으시는 게 좋고요.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오늘 그 유튜브 강의 또 확인해 보시고 반복 학습하셔도 괜찮습니다. 기업들한테는 이런 정보가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런 개념 없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대표님들께서. 물론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어느 정도 깨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알아서 하겠지. 세무사가 해주잖아. 우리 직원들이 관리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입니다. 대표님이 하셔야 돼요. 대표님이. 대표님들이 원가에 대한 개념이 없고요. 표준원가가 뭔지 실제원가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그럼 대표님은 맨날 열심히 영업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이제 남는 게 없지? 라고 내년에 똑같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연말이에요. 그쵸? 제가 12월 달에만 지금 송년회가 5개가 잡혔어요. 음, 너무 일찍 바빠가지고 그중에 2개 못 갔습니다. 가려고 했는데. 그리고 3개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갔다 왔고 나머지 하나가 오늘이에요. 다음 주에 또 있고요. 예, 이제 3번, 이제 2번의 송년회가 남았네요. 그쵸? 좋은 자리죠. 한 해 마무리면 좋은 분들 만나서 대화하고, 그리고 이제 비전을 또 얘기를 하고, 많은 좋은 얘기를 하겠지만, 한편으로부터 좀 피곤하기도 해요. 특히나 오늘 금요일 같은 날은,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아시잖아요? 이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이런 날에 불금을 즐기는 사람인데, 어디 가서든 뭐를 하든 간에, 뭐, 차 밖에 차서 잠을 자든, 아니, 모텔 하나 잡아가지고, 들어가서 혼자 영화 보고 밤새도록 잠을 자든 뭘 한단 말이죠, 내가. 근데 오늘은 굉장히 좀 어렵겠네요. 네. 오늘은 대신에 좋은 분들 만나서 송년회하고 맛있는 거 좀 먹고요. 술잔잔 하고 그리고 영을 좀 즐기다가 적당한 시간 되면 대리불러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그리고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어, 이게 사실 뭐 시작과 과정이 안 좋았어도요. 마무리를 잘 지으면은 반대장을 합니다. 그죠? 올 한 해 며칠 안 남았지만 마무리 잘 지으시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에너지 넘치는 그런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해피 뉴 이어 항상 건강하세요. 예,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